엄마는 그래 놓고는 어떻게 나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쓸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황 씨의 질문을 들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너, 내가 주는 생활비 필요 없으니까 그 돈 찾는 짓 좀 그만해. 아주 그냥 보기 싫어. 죽겠다. 내가 돈을 왜 찾았는데요? 그래, 엄마. 노후자금 없어진 거 찾아주려고. 핑계도 좋다. 내 속내를 누가 모를 줄 알고 딸은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야.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거라고. 어느 누가 딸에게 재산을 남겨줘. 남의 집 식구인데 그 배음 망덕하기는. 그러자 황 씨는 전의를 잃었습니다. 오빠와 싸워 돈을 모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자고 했던 일, 대출을 받아 어머니 목돈을 마련하자고 했던 일, 모두가 그저 황 씨의 눈을 가리기 위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바보로 만든지 몰랐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이실직고 할 것을 말이죠. 비밀로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당연히 물려받아도 아들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너도 아들 있으니 알 거 아니야. 나중에 네가 엄마 아빠 제사 지내줄 거냐? 아니면 나 아프면 데리고 살아줄 거냐? 그 모든 것들을 아들들이 해줄 것이니 유산도 마땅히 아들만 챙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딸 주제에 아들의 몫을 탐냈으니 어머니에게 고깝게 보인 듯 했습니다. 네, 엄마는 내가 자꾸 와서 돈 찾는다고 발 동동 구르는 거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 궁금하네요. 네, 우린 자식들의 본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이제 돈 없어요. 라말하자 아들이 말했죠. 그럼 왜 날아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왔던 그날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로 73을 맞은 서씨입니다. 봄이 막 피어오르던 어느 날 집 베란다 너머로 햇살이 기분 좋게 쏟아지던 아침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네네. 지금 제 손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고 창문을 열면 약간 쌀쌀하지만 풀향기가 느껴지는 바람이 부딪혀 옵니다. 아직 아침 공기가 싸늘해 목을 살짝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부드러운 빛이 부엌 탁자 위로 내려오니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네네. 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조그만 분식집을 시작으로 재래, 시장, 내잡화점, 그리고 건재상을 거쳐 작은 임대용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는 운이 좋았던 부부라고 비칠 수 있지만 사실 밑바닥부터 몸으로 때우며 올라온 시간이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도 울리는 전화에 벌떡 일어나 새벽 시장에 뛰어가고 장마철에는 누수 잡느라 양동이를 양손에 들고 쩔쩔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함께 굶지 않으려고 애써온 시간이 쌓여 지금의 우리 부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나보다 4살 많은 77이고 성격은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력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날카롭습니다. 저보다 먼저 상황을 캐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많았고 그래서 함께 장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늘 큰 다툼 없이 일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는 법 없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무슨 일이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는 자랑스러워야 마땅한 자식들이 셋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 장성해서 자기 인생을 살 나이가 되었고 저희 부부도 그동안 워낙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자식들 품에서 편히 쉬리라던 기대와 다르게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저희 부부에게 갖는 관심은 사랑보다는 재산 쪽으로 기울어 보였습니다. 그런 느낌은 사소한 대화 속에서 스며나왔어요. 큰아들은 48이고 그 아내인 며느리는 44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겉으론 어머니, 아버지 힘드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지만 곧바로 건물 시세는 많이 올랐어요 라는 말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대놓고 선물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끝마다 그 돈이면 우리가 전세금 올리는 거 쉽게 해결하겠어요 라는 식이었습니다. 뭘 하나 도와드리겠다면서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다른 아이는 45에서 2살 빼면 45이니 이제 어엿한 중년입니다. 독신으로 사는데 허영심이 좀 강해요. 그리고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건물주라는 걸 자랑하기도 하고 부모를 이용해 어떤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부모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딸 입장에서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군요. 그리고 손자는 21, 우리 큰아들의 아들인데 아직 철이 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의도 좀 부족하고 저희를 일종의 ATM 기계처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제 품에 안겨 할머니, 나 과자 사주세요 하던 귀여운 아이였는데 이제는 핸드폰 쪽지를 보내 할머니, 용돈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고 곧바로 게임하러 가버립니다. 아들, 며느리, 딸, 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네, 저는 아침 공기를 마시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요즘 애들이 어쩐지 돈 얘기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예전엔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지 않았는데 다들 사는 게 빡빡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 근데 건물을 우리가 넘겨줄지 말지도 정해놓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요모조모 따지는 기색이잖아.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유언장 쓸 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자식들을 보니 좀 더 생각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 순간 남편이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웃이 사기를 당해 집을 날렸다는 얘기를 했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건물을 정리해서 굴리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당하나? 라고. 그때 남편은 아이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위한 건지 부모의 재산을 속으로 미리 헤아리는 건지 알 수 없었던 거죠. 솔직히 부모 마음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지만 사랑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느 날 제게 제안했습니다. 자, 한번 시험해보면 어떨까? 우리가 정말 돈이 없다 하면 저 애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그게 궁금해. 네, 저는 자식을 뭘 시험하냐며 반대했지만 남편은 오래전부터 움츠려든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곧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10년, 20년이 오면 적어도 우리 재산이 어떻게 쓰일지 판단해야 해. 자식들의 본심이 이렇다 하면 우린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거고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거짓말과 의심으로 시작하는 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사실 그대로를 모른 척 살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겉으론 효도하는 척 하는데 속이 따로라면 그건 더 슬픈 일이니까요. 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난 같이 해줄게요. 다만 너무 큰 상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계획하게 되었죠. 그리고 날씨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고 밖에서는 개나리가 시들고 대신 연두빛 잎사귀가 무성하게 올라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잠깐 따뜻하게 비출 때 저는 거실에 앉아 전화를 돌렸습니다. 딸에게, 큰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메시지를 보냈죠. 이번 주말에 집으로 잠깐 올 수 있겠니? 어머니, 너희 모두를 함께 보고 싶구나. 곧이어 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일요일 오후가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오빠랑 시간 맞춰서 갈게요. 근데 할 말이 뭔데요? 어머님, 저희 집도 곧 이사할 예정인데 간 김에 건물 관리나 재산 관련 얘기도 해볼까요? 할머니,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거죠? 네, 돈이 좀 필요하긴 한데 뭐 가보긴 하겠습니다. 손자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살짝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부르면 달려오는 것도 귀찮아하면서 돈 얘기는 그렇게나 바로 꺼내는구나 싶었죠. 이러다 정말로 우리가 돈이 없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일지 상상하니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이 오기 전 부엌을 오래도록 정리하고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온다는 생각에 맛있는 것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간장게장부터 잡채, 갈비찜,
번거로워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을 만들어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봄내음이 물씬 나는 나물을 몇 가지 곁들이면 그들 앞에 항상 가득 푸짐하게 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애정어린 음식을 차려놓고 그날의 테스트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정성스러운 밥상이라도 대접하자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봄의 한가운데 푸릇푸릇한 잎사귀들이 부는 바람에 살랑이는 날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과묵하게 저를 거들고 가끔은 작은 농담으로 제 마음을 가볍게 해줬습니다. 이거 밑반찬 하다가 남으면 내가 몰래 새벽에 먹어도 되는 거지? 어이, 당신 밤에 짠 거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른다니까? 아유, 그럼 간장게장은 낮에 슬쩍 집어먹어야겠군. 그리고 서로 웃으면서도 그 속엔 어쩐지 껄끄러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식들의 진심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한구석을 후벼 팠습니다. 네, 그러니 부엌에서 반찬을 다듬는 내 손이 왜 이리 떨리는지 장갑을 끼고도 그 떨림이 전해져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부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조금 억울함도 들었습니다.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새벽 장사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분식집 문을 닫지 않으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식들 학비 대주고 결혼 지원해주고 집 대출 갚아주고 그렇게 평생을 아이들에게 주었는데 이제 돌아오는 건 재산은 언제 주실 거예요? 같은 말뿐이라면 정말 마음이 시립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래서 더 단호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돈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린 우리 노후를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해. 애들한테 헌신했다가 버림받는 노인들 사례 얼마든지 있잖아. 그리고 그 말은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남편 말에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져야지. 자식들이 챙겨줄 거란 환상만 붙들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일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조금 흐렸고 바람 속에서 약간의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부엌에서 장갑을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큰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시죠? 큰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옆구리에 며느리 팔꿈치를 가볍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빈손으로 들어오면서 이번 이사 때문에 바빠서 선물 준비를 못했다고 변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딸이 들어오는데 아가씨 좀 늦으셨어요? 하고 며느리가 말하자 딸은 힐끔 며느리를 보며 반응했습니다. 옳게. 차가 막혀서요. 어떻게 해요? 나도 바쁘다고요. 그 뒤로 딸은 핸드백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밥 다 됐나요? 라고 인사를 건네더니 재빨리 거실 소파에 드러눕고 게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개의치 않은 듯 큰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거실에 계시지. 자, 얼른 들어가 봐라. 남편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게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뒤 식탁에 모여서 저는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조심스레 내놨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 그리고 간장게장까지. 그리고 아들과 딸은 역시 어머니 손맛 하면서도 시선이 자꾸만 남편 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할 얘기가 있을 거라는 걸 직감한 모양이죠. 그러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집을 옮기게 됐어요. 이사 비용도 그렇고 여러모로 자금이 좀 필요하긴 한데 혹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저희가 어느 정도 맡아서 관리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큰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세금이나 이런 거 신경 쓰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 저희가 좀 대신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왕이면 건물을 매각하신 후에
저희가 굴려드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 말을 기다렸던 거죠. 근데 솔직히 자식이 부모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한다고 해도 내용이 이렇게 재산과 연결돼 있으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네,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깍두기를 집어 한 입 먹은 뒤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할 말이 있구나. 네? 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남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전 재산을 날렸어. 그리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며느리, 딸, 손자 할 것 없이 순간 얼어붙더군요. 남편이 계속 이어갔습니다. 해외 투자라는 얘기를 듣고 지인 소개로 돈을 넣었는데 그게 사기였어. 그리고 대출까지 껴서 건물을 담보로 잡혔는데 이제 우린 전 재산을 잃었다.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살 길이 막막해서 너희가 조금씩만 도와주면 안 될까 싶구나. 세 자식이 돌아가며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만, 아니 둘이서 분담하면 35만 원씩만이라도 좋으니 그 정도만 보태주면 우리가 겨우 먹고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 며느리, 딸, 손자가 곰곰이 계산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35만 원씩, 그럼 3명이면 70만 원, 4명이면 140만 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손자는 짧게 탄성을 뱉었습니다. 헐, 이제 정말 돈이 없는 거예요? 딸은 제 손목을 붙들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말이 진짜예요? 건물도 담보로 잡혔어요? 그럼 내 몫은...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몫이라는 말이 그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죠. 그리고 큰아들은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앉아 허망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투자를 하셨어요? 사기라니요. 도박 같은 거라도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 인생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시는 겁니까? 며느리는 선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희는 지금 합가하려고 이사 준비까지 다 해놨는데 부모님 때문에 봉이 되는 거 아니에요? 딸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내 명품백은 어쩔 건데요? 저는 기껏해야 예전에 오빠 결혼할 때 좀 도와주고 내 목 못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희를 향한 폭언 같은 말들이 정신없이 쏟아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돈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는구나. 그저 어이가 없고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소파에 기대 있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망했네. 아빠 엄마도 힘든데 이제 할머니한테 용돈도 못 받겠네. 저 등록금은 어떻게? 며느리는 결국 입을 삐죽 내밀고 그 말투는 더없이 직설적이었습니다. 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나이에 자식한테 돈 달라는 부모가 어딨어요?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사시면 되잖아요. 왜 우릴 끌어들여요? 근데 우린 우리 가정도 힘들다고요. 큰아들은 눈을 부릅뜨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뒷바라지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 때도 엄마 아빠가 도움 주셨다고 해도 나름 간섭도 참아드리고 효도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부모님이 이렇게 무책임하니 우린 당연히 합가며 건물 관리며 싹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부엌 창문 밖으로 바람이 크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가 유독 거세게 들렸는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울컥 눈물이 났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열심히 차려놓은 반찬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그대로 남은 음식을 바라보니
기껏 마음을 담아 만들었던 음식들이 너무도 허망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큰아들과 며느리가 털어져 나간 그 자리는 차가운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딸도 분이 안 풀린 듯 한참을 대들다가 저도 갈래요. 이런 집에 있을 이유가 없네. 라고 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손자마저 대충 인사도 없이 현관문을 닫고 가버리더군요. 저녁 무렵 집안은 어둠 속에서 더욱 적막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차가워진 갈비찜을 맥없이 젓가락으로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속이 시끄러웠는지 밥 한 숟갈도 못 삼키겠더군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지. 그 한마디 말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저는 목이 메어 말을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낮에 있었던 일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더군요.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달도 구름에 가려서 흐릿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한 짓을 했나. 남편은 조용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우리를 원망할 줄은 몰랐지만 언젠가 확인해야 할 일이었지. 그래도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잠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남편 말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는 동안 힘든 일도 즐거운 일도 함께 겪어왔는데 막바지에 자식들 문제로 또 이렇게 큰 상처를 받다니 억울하고 서글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한때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었는데 상가 임대 계약 문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생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평소 말수도 적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딱딱 짚어주는 스타일이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아무리 가짜 상황이라지만 저희 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할지 조언을 듣고 싶었지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날은 밝은 햇살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무거워서 길을 걸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건물 입구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감쌌습니다. 고 변호사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서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남편이 무겁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있어 찾아왔네. 우리가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가정했더니 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등을 돌려버리더군. 네, 그래서 말인데 진짜로 우리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아이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고 변호사는 초조한 기색 없이 천천히 설명을 들어주더니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단히 알려줬습니다. 신탁 설정을 해서 건물 소유권을 일정 기간 동결하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식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 계약을 통해 일부 예금을 사회복지재단에 낼 수도 있고 부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여행 자금이나 실버타운 입주 자금 등은 따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요. 남편은 그거다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몰아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부모가 돈이 없다면 아무 쓸모도 없다는 식으로 반응했고 그것이 사실상 그들의 진심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이 가족관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선생님 부부께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시려면 재산 관리에 있어선 확고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남편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네. 그래도 이게 우리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저는 남편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멍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확실하게 준비해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만약 정말로 우리가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어려운 날이 왔을 때 돈만 기대했던 자식들이 등을 돌리면 그땐 더 참혹할 테니까요. 며칠 뒤 실제로 저희는 신탁 설정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에 하나둘씩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일정 기간 함부로 매매할 수 없게 만들고 임대료 역시 별도 계좌로 관리되도록 했습니다. 남편과 제 명의로 된 여행 및 실버타운 자금도 따로 예치했습니다. 동시에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부는 기부 계약을 체결했죠. 네, 우리도 어차피 돈을 써봤자 많이 쓰지도 않을 텐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들은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유난히 맑았는데 제 기분과는 반비례로 찬바람이 도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표정을 굳히고 따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부를 하셨다면서요? 진짜로 하신 거예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엄마 아빠가 가진 돈 갖고 왈가왈부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남한테 기부하면 뭐가 남아요? 저는 그들 앞에서 침묵했고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설명해봐야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거잖아. 네, 이미 서류는 다 진행 중이다. 며느리는 한껏 상기된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돈이면 저희 전세보증금 해결이 가능해요. 남 좋은 일만 시키면 우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딸도 손사래를 치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내 목도 못 받은 채 이렇게 끝난다고요? 엄마, 진짜 좀 심하지 않아요? 저는 일부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차분하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더니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며느리와 딸도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숨을 고르더군요. 마치 우리에게서 답을 얻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듯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에 들렀습니다. 아름아름 따라온 모양이었죠. 문 앞에 서서 우리를 힐끔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핸드폰 바꿔준다면서요? 그것도 사기였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돈 없다니 다 필요 없나 보네요. 그 말투가 얼마나 뻔뻔스럽고 동시에 가시가 돋친 것 같았는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겨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너 뭐라 한마디 해주고 싶다. 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감정 싸움밖에 안 될 테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역정을 내며 나갔고 딸도 험담을 퍼부으며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이 집은 부모가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손자 역시 툴툴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날 아침, 남편과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우리가 의뢰한 사항들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마음이 너무 괴롭진 않으신가요?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괴롭지요. 그래도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자식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도 결국 사람이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한다고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오니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 찍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딸, 손자, 온 가족의 이름이 주르륵.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자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가 수십 개씩 쌓여 있었어요. 우리 계획 다 틀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려고 이러세요? 기부는 말도 안 돼요. 그냥 저희 전세금이라 생각하시고 지원해주세요. 내가 오빠보다 덜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적어도 공평하게 해주세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저도 제 인생 알아서 살 테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아서 사세요. 이런 메시지들을 쭉 읽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대로 폰을 꺼버렸습니다. 남편도 방 안에서 에휴 하는 탄식을 내쉬더군요. 우리는 그저 둘이서 아침 대용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거렸습니다. 그리고 밥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열기를 통해서라도 속이라도 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창밖에는 햇살이 곱게 내리쬐고 있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밥상 위에서 코믹이라면 코믹한 상황 하나를 마주했어요. 남편이 라면을 먹다가 후루룩 거친 소리를 냈는데 마치 마지막 희망을 토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분위기가 싫어서 제가 살짝 웃어 보이며 말했죠. 어이, 당신 소리 좀 줄여요. 라면이 무서워서 도망가겠어요. 남편도 싱긋 웃더니 아주 작은 농담을 건넸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라면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니 고맙군. 별것 아닌 말에도 제가 피식 웃자 남편도 어깨가 조금은 풀린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마음을 달래는 순간에도 사방이 꽉 막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테스트했다가 억울하게 무너지고 또 자식들은 자기들 욕심만 내세우며 부모에게 상처를 주니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전화기를 잠시 꺼둔 채 재산 관련 진행 사항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시 만나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지금은 물러설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게 진실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와 큰아들이 다시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도 꽤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이 어떻게 자식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큰아들도 한껏 화가 난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진짜 힘들어요. 지금 당장 우리 생활비도 빠듯하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남한테 돈을 준다고 하시고 저희는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헛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아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도왔는지 기억해 보렴. 결혼 때 집 마련해 준 거, 사업 실패했을 때 못 해준 돈 모두 셀 수 없을 정도야. 하지만 큰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기색도 없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고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니까요. 저희가 안 중요한가요? 부모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눈살을 잔뜩 찌푸리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정말 빈말이라도 기부가 아니라 저희를 좀 도우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이러진 않을 텐데 이게 말이 돼요? 기부 이야기가 나오니 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럼 너희는 우리에게 상의했니? 재산 관리하겠다고, 건물 처분하겠다고, 그거 다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한 말 아니었니? 근데 우린 한 번도 너희 사정 따져서 거절해 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건물을 관리해 드리는 건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의미죠. 서로 도와주자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우리를 밀쳐내고 계신 거잖아요. 왜 기부까지 해요? 그리고 그 돈이면 저희가 숨통이 트이는데 그 순간 복도 밖에서 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왔어요. 문 좀 열어봐요. 지금 남편 없는 사람이라 혼자 다니기 힘들다고요. 현관문이 열리자 딸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의 눈빛이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직감했죠. 딸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울며 불며 따졌습니다. 엄마,
나 아직 내 목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오빠 결혼할 때 도와준 건 내가 다 받고 내가 받을 몫은 남아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기부라니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일생일대의 큰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감정이 북받쳐 올라 폭발했습니다. 딸은 제 손을 거칠게 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해. 왜 딸인 나는 항상 뒷전인데 이마저도 없애버리는 건데요.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따뜻하게 잡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아무 말 없이 마주보고 있었죠. 한편 큰아들과 며느리는 흥분한 딸을 보고 맞장구를 치거나 중간중간 우리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곧 시선이 남편에게로 몰렸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냉철하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남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너희가 아무리 화를 내도 우린 우리의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어. 그 말에 아들과 딸은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는지 서로 눈치만 살피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바닥을 찍찍 긁으며 이게 뭐냐 고 속삭였고 다른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셋은 다시 한번 난리법석을 피우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이번에는 오지 않았지만 가족 단체방에 긴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더군요. 대충 부모도 돈이 없고 할머니도 돈이 없다니 난 그냥 앞으로 기대 안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 메시지를 본 저는 왠지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너 모두 돈 때문에 들썩이는구나. 이 가족이 정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 정적이 감도는 집안에서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부엌으로 몸을 옮겨가 찬장에서 머그잔을 꺼내고 뜨거운 물을 받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저는 숨이 막혀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커피를 건네자 남편은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건가? 저는 남편 곁에 앉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안해요.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테스트를 했지만 우리가 상처받을 거란 걸 몰랐을까?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도 많이 아프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은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마저도 우리 부부가 서로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과거엔 작은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얘들이 언젠가 마음을 고쳐먹고 진정으로 부모의 노후를 생각해주고 우릴 보살펴줄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그건 환상이었음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갔습니다. 아직 계약하긴 이르지만 정보를 미리 수집해두고 싶었어요. 시설에 들어서자 깔끔한 로비와 널찍한 복도 그리고 환한 조명 아래를 걸어가는 어르신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주며 여기는 요양형 시설과 자립형 시설이 분리되어 있으며 원하실 때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닥뜨렸지만 막상 와보니 이곳에서 마음 편히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의 갈등이 심해진 마당에 우리가 마음 붙일 곳을 찾는 게 나쁘지 않아 보였죠.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활짝 핀 꽃들을 보며 남편은 문득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저 꽃들처럼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조용히 질 때 딱히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는 자식들 생각 안 날까요? 글쎄, 우리가 마음 아파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그냥 서로를 위해서라도 있는 게 나을지도 모르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와 큰아들이 다시 우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 소식이 있었는데 점심 무렵에는 하늘이 잿빛으로 뒤덮이고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두 사람은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 왔는지 옷깃이 축축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씩씩거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네, 저희가 정말로 힘들어서 왔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우산을 받아 건조대에 걸어두며 짧게 대꾸했습니다. 네, 너 뭘 생각해 달라는 거니? 우리 결정 이미 했잖아. 큰아들이 속상한 듯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그냥 결별하듯 끝낼 겁니까? 차라리 건물을 팔아서 일부라도 저희에게 주시면 안 돼요? 남편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은 더 이상 너희가 손댈 수 없는 상태야. 신탁 계약 이미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자 며느리는 한층 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저희도 앞으로 효도하고 잘 모실게요. 그리고 합가도 제대로 준비해 보겠다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효도라는 말이 얼마나 무겁고도 무의미하게 들리는지 자식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전혀 진심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얼마 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우산을 접으며 투덜거리더군요. 올케가 전화해서 오늘 부모님 뵐 거라고 하기에 나도 왔어요. 이제 와서 이러긴 뭐한데 그래도 내가 딸이잖아요. 엄마, 나도 노력할게. 그러니까 기부는 취소하면 안 돼요? 저는 딸을 바라보며 기막힌 마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적인 말이니? 기부는 취소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서 너는 노력하겠다고 해? 그럼 내가 뭘 믿고 기부를 취소해야 하니? 제 딸은 도무지 답이 없는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참다 못해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집 경제 사정 지금 최악이거든요. 근데 만약 부모님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라도 조금 보태주면 저희가 숨통을 틀 수 있어요. 근데 기부까지 하겠다니 진짜 말도 안 돼요. 큰아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이런 결정은 못 하시죠. 기부라니 왜 가족을 안 도와주고 남을 도와주냐고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한참 듣고만 있다가 조용히 뱉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우리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니? 돈 없으면 조용히 살라고. 왜 우리 인생에 손 떼냐고 그랬잖아.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 테니 너희 인생에선 손 뗄게. 아빠, 나 그렇게.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빨개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그때 우리가 흥분해서 했던 말이죠. 부모님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우린 정말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너무 참담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바탕 격한 말싸움 끝에 남편이 단호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됐어. 우린 이미 답을 정했어. 이 집에서 나가줘. 나는 비 맞고 온 거 알지만 우리가 우산까지 챙겨줄 마음도 없다. 그 순간 평소 차분하던 남편의 목소리에 묵직한 분노가 실린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은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결국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밖에는 빗줄기가 굵어져 있었고 현관문 너머로 이게 가족이냐, 무슨 이런 부모가 있냐, 는 날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다른 집 앞에서 혼자 서성이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는 여전히 토도독 쏟아지고 있었고 가로등 아래에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사람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서 자면 안 돼? 너무 속상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집에 들이면 또 돈 얘기할 거잖니. 솔직히 나도 이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딸은 흠칫 끊기는 목소리로 엄마, 나도 엄마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만큼 횡설수설했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고 거실 불을 꺼버렸습니다. 밤늦게 남편과 부엌에서 라면을 또 끓여 먹었습니다. 그것은 단출하고도 쓸쓸한 식사였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으니 훅훅 라면, 국물을 들이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어딘가 서글픔을 이겨내려는 듯 남편이 또 가벼운 농담을 했습니다. 이제 라면도 모자라면 어쩌지? 그래도 그때는 내가 마당에서 채소라도 기르겠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텃밭이 있으면
상추쯤은 우리가 직접 키울 수 있겠지. 설거지통만 있으면 되잖아요. 두 노인이 부엌 식탁에 앉아 나누는 작고 가벼운 농담이 그 순간엔 눈물이 날 만큼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웃음을 쥐어짜며 버텨온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젠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해도 둘이서만은 버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비가 한바탕 쏟아졌다 지나간 아침에 갑자기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네, 저희가 그동안 너무 흥분해서 막말했어요. 다시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무슨 의도일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까? 아니면 또 돈 문제를 꺼내려는 걸까? 하는 생각이 교차했죠. 그래도 제가 알겠다고 하자 아들은 저녁에 집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현관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왔습니다. 반가워야 할 텐데 저는 마음 한편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도 자꾸 돈 생각만 하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원하는 거니? 아들은 잠시 멈췄다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아직 우리 사정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님께서 아버님, 너무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서 그냥 와봤어요. 재산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 건지 저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돈이 없다면 가치도 없다고 말하던 그날 무슨 기분이 들었겠니? 아들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정말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부모님도 저희 생활을 이해 못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여전히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 생활을 언제 이해해줬니?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살펴본 적이 있었니? 할 말이 없었는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던 그 순간 아들은 정말 잘해볼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엔 어떤 확신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에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결정짓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부모가 된 입장이라 자식이 아쉬워서 돌아가는 순간이 마냥 속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이 오갔고 상처는 씻기 어려울 만큼 깊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미뤄둔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소규모 해외여행이라 해도 우리 나이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짧게라도 즐기고 싶었죠. 그리고 가까운 일본으로 가서 온천도 즐기고 조용한 시골 풍경을 구경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해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구름바다 위를 떠다니는 동안 저는 마치 모든 번뇌가 저 밑으로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창가에 기대 작은 미소를 지었고 둘이서 가벼운 장난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온천 가면 너무 오래 들어 앉아 있지 말아요. 피부가 토마토처럼 빨개질라. 아이고, 그래도 모처럼 가는 거니까 배불리 누려야지. 그 짧은 대화가 한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 날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우리는 한층 가벼워진 기분으로 공항에 내렸습니다. 이제 실버타운도 계약하고 자식들하고는 거리 두고 지내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자. 늦었지만 이런 결정이라도 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물 신탁과 기부 절차도 진행되고 있었고 노후 자금도 따로 정리돼 있으니 이제는 우리를 더 괴롭힐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실버타운에 다시 가서 최종 계약을 마쳤습니다.
아직 당장 입주할 건 아니지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려는 거였죠. 그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생활과 강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우리도 상추며 고추 같은 거 길러서 라면이 질릴 때쯤 먹자 며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좋지. 새벽에 물 주러 다니면 운동도 될 거고 라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딸과 며느리, 큰아들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는 이미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만간 찾아갈게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나 저희는 알림도 꺼둔 상태였죠. 그리고 만약 이제 와서 다시 찾아온다 해도 우린 여전히 대답은 같을 겁니다. 늦었다 라고. 그리고 마침내 어느 비 오는 날 밤, 이미 한참 전부터 예보해 있던 비였지만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실 한편에 작은 스탠드만 켜놓고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왜인지 마음이 몹시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에게서 떠났고 어쩌면 우리가 먼저 등을 돌린 것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 홀가분했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살짝 열자 빗소리가 더 크게 울렸고 식탁에 놓인 커피 향과 비냄새가 섞여 제 마음을 알싸하게 자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정한 눈빛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자. 근데 평생 일만 하느라 너무 참았잖아.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만큼 울었고 앞으로는 즐겁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요. 그 순간 머릿속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식집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던 때, 시장에서 물건을 나르며 기진맥진했던 때, 큰아들 결혼식 비용을 위해 통장을 탈탈 털어야 했던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의 돈줄로만 보는 아이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나왔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하고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창밖, 아파트 베란다 너머로 어둠과 빗줄기가 교차하며 묘한 빛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다시금 느낍니다. 하지만 가족이든 타인이든 돈 앞에서 무너지는 관계는 결국 이렇게 끝을 맺는가 봅니다. 다만 우리가 지킬 건 지켰다는 사실 하나로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편과 제가 서로를 의지하며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살아갈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탁자 위에 살짝 내려놓고 비 내리는 창밖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낯선 떨림과 희미한 기대감 속에서 창문으로 불어오는 빗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출발을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아이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다시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제가 함께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가족 안에서 돈 문제로 갈등이 생긴다는 것, 분명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결코 낯선 일도 아닐 겁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 돈 앞에서 때로는 사랑과 의리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안녕.